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00페이지에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모형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있죠. 원가, 취득원가 결정이 가장 중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무형자산도 결국은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본연적인 모형. 사용하면 수익 냈고 희생액을 배분하는 행위. 무형자산 상각행위를 하는 모형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세무2급에서는 이론 세무2급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론 시험에서 하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결산 모형이 잘 출제돼요. 결산 분계가. 그래서 이 결산 분계가 특히 이제 무형자산 상각 결산 분계 이제 상각 계정 있죠. 상각 분계가 기말에 무형자산 상각 요거 분계가 잘 출제되고요. 여기 우리가 요거는 직접법에 와그죠, 그죠? 직접법. 직접법 회계 처리에 의해서 무형자산을 우리가 상각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한 문제하고 결산 문제 한 문제. 세무 회계 1급은 출제가 안 돼요. 뭐 이론 정도 되고 계산 분계가 몇 문제 안 되니까 뭐 안 되지만 세무 2급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꼭 있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형자산 익힐 때 직접법 회계 처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지만 무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업권하고 개발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1그룹이 바로 영업권과 개발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그룹이 뭐 우리 산업재산권하고 뭐 저작권, 뭐 권리, 저작권하고 뭐 광업권이랄지 어업권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등 기타 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권과 개발비 논점을 척척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권하고 개발비에서 가장 이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입니다. 그래서 꼭 좀 요거 이론 요거에 대한 이해하고 유무형자산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어떤 상당의 방법 이런 것들을 초점을 가져셔야 되는데 영업권과 개발비는 뭐 아시다시피 논점을 새겨드리면 영업권과 개발비는요. 이거 두 개로 할까? 하지 말고 영업권은요. 이렇게 영업권의 논점은 여기 대상이 뭡니까? 대상은 외부 유상 영업권을 얘기한다. 외부의 유상으로 매입한 영업권을 의미하는 거죠. 영업권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논점이 뭐냐면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영업권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 봐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성이 있지만
얼마로 기록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측정이 안 되니까 배제하고요. 외부에 사야지만이 그 금액이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의 유상으로 사용한 영업금만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창출 무형자산 중에서 그래서 이제 개발비 모형 보겠습니다. 개발비에 대한 모형 좀 살펴볼게요. 개발비.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에 대한 모형 보겠습니다. 자, 내부에 창출했다라고 전부 다 있죠. 배제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창출된 뭐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산이 배제되는 건요. 내부 창출 영업권이 안 된다는 거지. 내부 창출된 있죠.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부 창출한 요건되는 개발비는 자산 계상할 수 있고,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부 창출 붙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부 창출된 개발비는 가능하고요. 자산 영업권 안 된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은 개발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미 뭐 이전 과정에 배웠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한 그죠? 이 지출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모형이 되죠.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단계를 어떻게 냅니까? 이게 개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모형을 설명합니다. 개발비가 왜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 개발이라는 거는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를 거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미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 개발비에 대한 있죠. 지출액이 자산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가 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출할 때 이 지출이 미래의 성공 여부를, 미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연구개발비로 10억이 나왔다 하면 이거는 한 5년 계획이라면 5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잖아요. 5년이 지난 후에 개발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지출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연구 개발에 관계된 지출이 있다라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 단계는 아직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도대체 뭐를 만들지 있죠. 개발안을 탐색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여러 가지 그죠? 지출을 연구 단계로 하고, 연구비라는 있죠.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 단계의 지출은요, 여기에서 어떤 게 더 들어가냐면 자산의 인식 요건인데요. 만족을 하는 놈이 있고 만족을 못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지출이면서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놈은 뭘로 처리하냐면 경상 개발비로, 그죠? 이렇게 하고, 얘는 제조원가도 되고 뭡니까? 판관비로도 있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500번대 원가도 될 수 있고 판관비도 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무조건 판관비만 되는 게 아니죠. 경상개발비는 두 개 다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하면 그때 드디어 뭡니까? 개발비라는 있죠. 무형자산, 그죠?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 뭡니까? 무형자산 되겠습니다. 개발비가 되려면 상당히 있죠.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죠.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 단계 지출이면서 자산인식을 요건을 만족했을 때 개발비라는 이 자산 계상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논점만 정확히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영업권은 외부에 산 것만 되고 내부 창출은 안 되고, 내부 개발비는요, 연구 개발비 중에서 연구 단계에 지출된 거는 비용 처리, 개발 단계에 지출된 거 중에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면 개발비, 못하면 경상개발비라는 그죠? 비용 처리한다는 점, 그 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건 뭐죠? 이론 문제. 자, 지금 어디 보시냐면 그 개념이 바로 어디냐면 103페이지에 있는 있죠. 두 자산, 유형과 업무에 사용할 목적인 유형과 무형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하고 요거에서 이론 문제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재무제표의 표시라는 항목에서 직접상가법을 인정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있죠. 계산분계가 영중에서 이론 회계처리 문제로 출제됐는 거 그걸 다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103페이지에 있는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점을 한번 보는데 유형하고 무형,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차이점. 어차피 이 두 개의 자산은요, 목적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목적이 동일합니다. 어차피 동일한데요. 그런데 동일하지만 무형이라는 말이죠. 무형이라는 이 말 속에서 내포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형자산일 때 기본적인 용어 자산의 정의를 또 안 했네요. 깜빡했네. 여기 보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있죠. 여기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라 했는데 여기 그냥 정의 같은 거를 제가 살짝 빠뜨렸네요. 무형자산의 정의는요.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은 사용 목적인데 정의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죠. 만족된다라면 무형자산으로 계산한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식별 가능성입니다.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그죠?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하나 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산의 요건인 기업의 통제 가능성.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해당 자산을 통해서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면 무형 자산이 되는데 식별 가능성이란 말은 그죠? 식별 가능성이란 말은 뭐야? 무형 자산에만 있는 개념이니까 제가 그 개념을 좀 새겨드립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과 식별 가능해야 된다 하면요. 그 말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형이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식별 가능성이라는 말 출제되니까 이런 시험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가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할까요? 유형하고 무형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보면 재고자산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산은요. 결국은 투자 수익을 얼마나 얻을 거냐, 그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형과 무형은 딱 뭐가 딱 논점입니까? 어떤 거 취득원가 결정이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정했다.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걸 배분하는 있죠. 그러니까 취득원가 결정을 왜 결정이 중요하냐면 그게 결정돼야지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있죠. 유형이나 무형은 바로 원가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있죠. 이 일련의 과정. 왜냐면 기본 모형이 업무에 사용하죠, 그죠? 사용해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업무에 사용하면 수익도 얻지만 배분하는 행위가 뭐야? 원가를 배분하죠. 그리고 얼마가 원가가 되는지 중요하고 배분하는 행위, 감가상각 이렇게 되죠. 상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의 요소인 우리가 취득원가하고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볼게요. 이건 똑같습니다. 유형자산도 공정가치 모형이고요. 공정가치에서 측정하고 얘도 모형도 공정가치 똑같고요. 자, 이거 유형자산의 잔존가치하고 내용연수는 기업이 추정하는 반면에 이거는요, 틀린 배경은 제로로 본다.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있죠. 다릅니다. 특별한 계약이나 어떤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거든요. 법령이 아니거든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 초과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용에 대한 연수를 30년 동안 돈 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동안 돈을 준다는 말은, 그죠? 30년 동안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익 창출하는 기간에 30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계획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거든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연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려봐야 돼요. 이 내용연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연수는 미인규정입니다. 미인규정은 첫 번째, 우리 경제적 내용연수하고요. 경제적인 내용연수랑 법률적인 내용연수랑 있죠. 둘 중에 작은 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은 거.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경제적 내용 7년이라면 뭐에 의해서? 작은 거를 가지고 있죠. 7년 동안 배분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죠? 왜냐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7년밖에 안 된다는 말은 형식이 그죠? 10년이지만 실질은요. 7년이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수익 창출할 수 있으니까 작은 금액을 구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은요.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전 시간에 바로 뭐 정액이랄지 정률 등 합리적 방법을 선택한다라면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럼 얘도 뭡니까? 무형자산도 정액, 정률 등 있죠. 정액 등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 단서가 출제가 되죠. 그렇지만 단 무형자산을 사용 소비하는 형태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단 합리적 방법을 잘 모른다라면 꼭 있죠. 정액법 강제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 요거 좀 다른 점 좀 살펴주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얘는 감가상각비, 얘는요 무형자산상각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건 이제 FS에 공시할 때는요,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는 이거는 간접상각법이 원칙이고요. 얘는요, 얘는 지금 다른데요. 간접법하고 뭡니까? 간접법하고 뭘 인정해 주냐면 시험 버전인 있죠. 직접법이겠죠. 직접상각법을 인정해 줘요. 직접법 두 개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낯설은 개념이죠. 그래서 오랜 그 실무적 관행 때문에 있죠. 존재되고 있는 어떤 적용인데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 간접법이 원칙이고 무형은 두 개가 원칙이 되는데 간접법도 낼 수 있고 직접법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직접법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직접법에 관한 얘기 한 두 문제 정도만 여러분하고 같이 그 개념을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정도만 좀 같이 좀 새겨볼게요.